안녕하세요. 오늘은 항상성 유지에 대해서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항상성 유지에서 항상성이란 우리 생명인 1단원에서 배운 생물의 특징이죠. 우리 몸이 환경 변화에 관계없이 체온, 혈당량, 삼투압과 같은 체내 상태를 늘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이죠. 이는 내부 분계와 신경계에 의해 조절이 됩니다. 호르몬은 우리가 항상성 유지를 하기 위해선 호르몬이라는 걸 알아야 하는데요. 호르몬은 내분비샘에서 생성, 분비되고 혈액을 통해 운반됩니다. 큰 특징은 표적세포라는 건데요. 표적기관이라고도 부르죠. 표적세포는 그 호르몬의 특정 표적세포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 호르몬에는 그 표적세포에만 작용을 하는 특징이에요. 호르몬은 매우 적은 양으로도 생리현상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호르몬의 이러한 특징들을 알기 위해선 신경과 비교하는 게 중요한데요. 호르몬은 신경보다 신호 전달 속도가 비교적 느립니다. 하지만 넓은 범위에서 작용을 하고 상대적으로 오래 지속이 됩니다. 또 전달 매체는 혈액, 아까 혈액을 통해 운반된다고 했죠. 하고 큰 특징으로는 표적세포가 되겠죠? 잘못 썼네요. 신경과 호르몬을 비교해서 외우면 더 쉽겠죠? 이렇게 반대되는 거니까. 신경은 신호 전달 속도가 비교적 빠릅니다. 좁은 범위에서 작용을 하며 상대적으로 빨리 사라지죠. 일시적입니다. 전달 매체는 뉴런이고요. 방향성이 있다. 가지줄기를 받아서 축삭돌기로 이렇게 전달이 되잖아요. 이는 방향성이 있다. 앞에서 다 배운 내용이고요. 우리가 이 호르몬, 즉 이 내분비샘에서 조절하는 이 호르몬의 중추는 간뇌 시상하부예요. 시상하부가 뇌하수체를 자극을 해서 그 다른 내분비샘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는 갑상샘에서의 티록신, 물질 대사를 촉진시켜주고요. 칼시토닌도 있지만 티록신이 더 중요합니다. 정소의 테스토스테론, 난소 에스트로겐. 뇌하수체는 전엽과 후엽이 있어요. 이게 조금 중요한데 뇌하수체 전엽에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 TSH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요. 후엽에서는 ADH,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티록신 분비를 촉진시켜요. 보이죠? 얘를 이렇게 자극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항이뇨 호르몬은 수분 재흡수를 촉진시킵니다. 이건 후엽이고요. 부신도 겉질과 속질이 있는데 속질에 에피네프린이 중요하고요. 이자 인슐린 글루카곤 뒤에서 다 나올 내용입니다. 이렇게 전부. 인슐린은 혈당량이 낮추는 호르몬이고 글루카곤 혈당량을 높이는 호르몬이다까지만 알고 뒤에서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호르몬을 가지고 어떻게 항상성을 유지하느냐? 음성 피드백이라는 게 있는데요. 음성 피드백이란 어떤 일이 원인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가 이 원인을 다시 억제시킵니다. 억제시키면 그 억제시킨 원인에 일어나고 그 결과에 또 피드백을 받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음성 피드백인데요. 대부분의 호르몬 분비는 음성 피드백으로 일어납니다. 예시 하나를 보자면 시상하부에서 TRH는 그 갑상샘 자극 호르몬 아까 배웠던 그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죠. 그러니까 얘는 이 TSH를 자극하는 호르몬입니다. 얘를 시상하부에서 분비를 하게 되면 뇌하수체 전엽에서 자극을 받아 TSH를 분비할 겁니다. 그러면 갑상선에 가서 티록신이 증가하겠죠.
그런데 우리 혈액 속의 티력신의 농도가 높아지면 음성 피드백을 통해서 시상하부에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인 TRH 분비가 억제되고요. 그럼 결국 티록신의 그 분비량은 음성 피드백으로 인해서 조절이 되겠죠. 얘를 억제시키면 얘도 억제가 될 거고 얘도 억제가 될 거고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돌고 도는 게 음성 피드백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기량작용이라고 있는데요. 기량작용이라는 건 한 기관에 두 개의 요인이 함께 작용할 때 한 요인이 기관의 기능을 촉진하다면 나머지는 그걸 억제하는 촉진, 억제 이렇게 두 가지가 쌍을 이루는 게 기량작용이에요. 그쵸. 대부분 그 예시로 보면 아까 배웠던 인슐린, 글루카곤 여기 있네요. 글루카곤, 뭐 혹은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심장박동 조절 등과 같은 작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혈당량인데요. 혈당량의 정의는 이래요. 혈액 속 포도당 농도. 포도당은 에너지원이잖아요. 그래서 이 혈당량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어요. 혈당량 조절은 아까 우리가 봤던 이자에서 분비되는 인슐린, 글루카곤의 기량작용과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조절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과정을 볼게요. 이자에서 베타세포와 알파세포라는 게 있어요. 우선 만약에 혈당량이 증가했다라고 해볼게요. 혈당량이 증가한 경우 우리는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식사를 했을 경우라고 예를 들면 인슐린을 분비하게 됩니다. 그럼 인슐린은 이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하는 반응을 촉진시켜요. 그럼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합성이 되면 혈당량이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혈당량이 높았던 혈당량을 이렇게 감소시킨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보면 간내 시상하부라고 있잖아요. 간내 시상하부 이게 우리가 혈당량 같이 이런 항상성 유지할 때 시상하부가 관여한다 했죠. 이 시상하부에서 이를 인지를 하고 부교감 신경을 작용해서 이자의 베타세포를 자극을 해서 인슐린을 분비하도록 하는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큰 틀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만약 혈당량이 감소했다면 글루카곤, 이자의 알파세포에서 글루카곤을 분비해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작용을 촉진시킵니다. 반응을. 그러면 글루코젠이 포도당으로 분해되면 혈당량이 올라가겠죠? 이렇게. 근데 또 한 가지의 그 반응이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간내 시상하부가 여기 안 써 있는데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부신속질 아까 배웠던 에프네프린 보이죠? 아까 부신속질에 있던 에피네프린을 분비하여 혈당량을 이렇게 낮추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분해된 포도당이 혈액으로 방출되면서 이 혈당량이 이렇게 증가하는 거죠. 이 반응을 통해서. 이 정도의 표로 알아두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
그 운동을 하면서 처음에는 글리코젠이 분해되어서 혈당량이 일시적으로 높아지죠. 하지만 이후 세포호흡을 통해서 또 포도당이 분해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혈당량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항상성이 유지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다음은 체온. 우리 아까 그 예시로 항상성의 예시로 세 가지 들었었는데 보이죠? 여기서 우리가 일단 혈당량을 했어요. 그 다음 체온과 삼투압만이 남았네요. 체온 조절은 이 체온 조절, 즉 감지하고 조절하는 중추는 아까 얘기했듯이 간내 시상하부입니다. 체온 조절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의 그 효소 같은 요소들은 전부 단백질로 되어 있고요. 단백질은 열을 받으면 기능이 변질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체온 조절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36.5도죠. 체온 조절은 크게 두 가지만 알면 돼요. 고온 자극을 받았을 때, 저온 자극을 받았을 때. 고온 자극을 먼저 해볼게요. 즉 너무 더울 때. 간내 시상가부에서 딱 느낍니다. 지금 너무 온도가 높고 덥다라고. 그러면 TRH 아까 배웠죠? 갑상생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을 억제시켜줍니다. 그러면 뇌하수체 전엽에서 TSH 또한 억제되겠죠. 그럼 갑상샘에 있는 티록신의 분비도 억제가 될 겁니다. 그러면 물질 대사가 줄어들겠죠. 즉 세포호흡이 줄어들겠죠. 그렇게 되면 열을 발생하는 양이 작아져요. 발생량이. 너무 더우니까 열 발생량을 줄여야겠죠. 이렇게 방법 1번. 그리고 2번은 교감신경이 있는데요. 교감신경을 완화시켜줍니다. 근데 교감신경을 반응을 하고 부교감신경을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여기서는 이 피부 근처 혈관 이완과 같은 이 반응이 일어날 때 부교감신경은 작용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교감신경만 있기 때문에 교감신경을 완화시킨다. 그래서 피부 근처의 혈관을 이완시켜줍니다. 피부 근처 이렇게 혈관이 지나가는데 얘 이렇게 이게 좀 넓어지게 되면 많은 혈액이 지나가겠죠. 그러면서 이게 혈액은 온도가 높잖아요. 그러면서 열 발산량이 더 커진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더우니까 열을 많이 발산해야겠죠. 고온 자극은 쉬워요. 그런데 저온 자극은 조금 많아요. 우선 간내 시상하부에서 인지를 하죠. 지금 너무 춥다. 이렇게. 그러면 아까랑 반대로 이 갑상생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인 TRH를 더 많이 촉진시킵니다. 이 호르몬을 더 많이 촉진시키고 많이 분비합니다. 그러면 뇌하수체 전엽에서도 당연히 TSH 갑상생 자극 호르몬이 많아지겠죠. 많이 촉진이 되겠죠. 그러면 갑상생에서 티록신이 분비될 겁니다. 많이. 그럼 물질 대사가 촉진이 될 거고, 그럼 세포호흡도 촉진이 될 거고, 세포호흡 또한, 그러면 열 발생량이 증가하겠죠. 그쵸? 근데 이게 1번 방법이라면 우리 2번 방법 교감신경 배워야 되잖아요. 교감신경을 이용하는 게 첫 번째로 근육이 떨립니다. 우리 막 춤이 오들오들 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육이 떨립니다. 근육이 떨리면서 열을 많이 발생시켜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부신속질. 아까 이게 나오지 않았나요? 부신속질? 여기 부신속질이 써있진 않지만 에피네프린으로 인해 혈당량이 증가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에프네프린. 여기서도 있죠. 부신속질에서의 에프네프린. 물질 대사를 촉진시키고요. 결국 열 발생량의 증가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 반응이 일어나는 호르몬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거랑 조금 다르게 피부 근처의 혈액을 수축시킵니다. 혈관이죠?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혈관을 지울까요?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그러면 아까랑 반대로 이렇게 좀 좁아지겠죠. 그럼 열 발산량이 조금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추우니까 열 발산량이 줄어들어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발산인지 발생인지 이거를 잘 구별을 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써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남은 게 삼투압 마지막이네요. 우선 삼투압을 알기 위해서는 확산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확산은요, 원래 농도가 높은 고농도 용액에서 그 저농도로 가는 현상이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고농도의 액체에서는 물이 적겠죠. 저농도에서는 물이 많겠죠. 그러니까 확산의 개념으로 따지면 물은 이쪽이 고농도예요. 물의 농도는.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겠죠. 이때의 압력입니다. 사실 정의로 따지면 농도가 다른 두 액체의 반투과성 막을 사이에 두고 있을 때 용질의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물이 이동한다 한 현상이 나타나는 압력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더 쉬워요. 그러니까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물이 이렇게 이동한다. 그때 생기는 압력을 삼투압이라고 한다. 그러면 삼투압의 조절 예시도 봐야겠죠? 자, 삼투압 또한 항상성 유지이기 때문에 간 내 시상하부에서 조절이 일어난다. 이게 조절의 중추이다. 또 내하 수체를 자극을 하겠죠. 여기서 중요한 점, 아까는 전엽이었죠. 근데 이번엔 후엽입니다. 후엽에서 ADH라는 항이뇨 호르몬, 항이뇨 호르몬을 이용해 조절을 하는데 첫 번째 이 부분을 볼게요. ADH를 촉진시키는, 즉 이 부분의 분비량을 증가시키는 경우를 먼저 볼게요. 이 경우는 삼투압이, 그러니까 혈장, 삼투압이죠. 삼투압이 높을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뭐 땀을 많이 흘렸다, 짠 음식을 먹었다 등등등 있겠죠. 그럴 경우를 먼저 봅시다. 그러면 ADH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켜요. 그러면 콩팥에서 수분 재흡수가 촉진됩니다. 수분 재흡수가 촉진이 되면 오줌의 양은 어떻게 될까요? 감소하게 되겠죠. 그러면 오줌의 양이 감소하고 수분 재흡수가 증가했어요. 수분을 더 많이 흡수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혈장의 이 농도가 낮아지겠죠. 그러면 삼투압이 감소하게 된다. 낮아지게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반면 오줌의 양이 줄었기 때문에 오줌의 삼투압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줌이 소량, 작고 진한 오줌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반대의 상황도 봐야겠죠? 반대의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삼투압이 혈장, 삼투압이 낮을 때 이런 경우 뭐가 있을까요? 물을 많이 먹거나 뭐 수박을 먹었다, 많이 먹었다 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삼투압이 낮을 때 삼투압이 낮으면 이 말은 내 몸의 이 혈장의 농도가 낮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수분을 재흡수를 해야 할까요? 수분 재흡수가 하면 혈의 농도가 더 낮아질 텐데, 그쵸? 수분을 재흡수를 억제시켜야겠죠. 그러니까 이 ADH, 항이뇨 호르몬은 분비를 억제시킵니다. 분비량이 감소하게 되면 콩팥에서의 수분 재흡수도 당연히 감소하겠죠. 수분 재흡수가 감소했다는 얘기는 이렇게
수분을 몸에서 다시 재흡수하는 게 이렇게 줄었다는 얘기죠. 그 얘기니까 이 혈장의 농도는 다시 높아지겠죠. 삼투압이 다시 돌아올 겁니다. 반면 오줌량은 어떻게 될까요? 재흡수가 줄었으니까 그 원래의 오줌량은 그대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줌량이 증가하죠. 그러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오줌량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오줌의 삼투압이 감소했다까지 이렇게 이어지면 좋겠죠. 그러니까 다량의 묽은 오줌이 나온다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를 그래프를 보고 이제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